당신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 있습니까? 아니면 그 거대한 발밑에서 짓밟히고 있습니까? 거울 속의 자신을 보십시오. 당신은 스스로가 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경제 주체라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통계는 당신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현대인은 경제학을 전문가들의 지루한 숫자 노름이나 돈을 벌기 위한 기술적 차트 분석 정도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무시하고 있는 그 이론들은 사실 당신의 지갑과 생존 그리고 당신 자녀의 미래 계급을 결정짓는 거대한 통제 시스템의 설계도입니다. 지금 전 세계 부채는 315조 달러, 약 43경 원에 달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는 전 지구적 파산 직전의 수치입니다. 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시스템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누군가는 반드시 이 빚잔치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시스템을 설계한 그들이 아니라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 채 군중의 뒤에 숨어 안일하게 하루를 보내는 바로 당신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당신은 국가가 알아서 하겠지 혹은 시장은 결국 회복되겠지라는 고전주의적 낙관론에 기대어 오늘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잔혹하게 증명합니다. 기존의 경제 모델이 붕괴할 때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거인의 움직임을 읽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착각을 부수고 냉혹한 데이터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당신의 뇌는 현대 자본주의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진화 생물학적으로 당신의 뇌는 수렵 채취 시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의 열매를 따먹지 않으면 굶어 죽던 시절의 본능이 당신의 경제적 판단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현재 편향입니다. 당신은 10년 뒤의 풍요보다 당장의 신상 스마트폰과 배달 음식 그리고 해외여행이 주는 도파민을 선택합니다. 뇌과학적으로 인간은 미래의 자신을 타인으로 인식합니다. 즉, 당신이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은 미래의 당신을 전혀 모르는 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지적 오류는 당신을 가난의 굴레에 가둡니다. 또한 당신은 군중 심리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자산의 본질적 가치를 분석하는 대신 포모 증후군에 시달리며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급등주와 정체불명의 코인에 소중한 퇴직금을 밀어넣습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닙니다. 그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비용 지불일 뿐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합리적 선택을 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공포와 탐욕이라는 호르몬의 노예일 뿐입니다. 과거 중상주의 시대에는 금은 보화를 창고에 쌓아두는 것만이 부를 늘리는 방법이라 믿었습니다. 내가 얻으면 남이 잃는 제로섬 게임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시기였습니다. 놀랍게도 당신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이 단계에 머물러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누군가 돈을 벌면 배가 아프고 내가 돈을 잃으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현대 경제는 복잡한 네트워크 효과와 양의 되먹임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제로섬 게임의 사고방식에 갇혀 질투와 원망만 쏟아내는 동안 자본가들은 파이를 키우는 구조를 만들어 당신의 지갑을 털어갑니다. 케인즈는 저축의 역설을 주장하며 소비가 미덕이라 말했지만 당신은 이 이론을 빚을 내서 소비해도 된다는 면죄부로 착각했습니다. 정부가 빚을 내어 경기를 부양하는 케인즈주의적 정책이 일상화되면서 당신 또한 빚도 자산이라는 위험한 교리에 세뇌되었습니다. 가계부채 비율이 국내 총생산 대비 10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도 당신은 신용카드를 긁으며 인플레이션이 당신의 구매력을 갉아먹는 것을 방치합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명백한 지적 태만입니다. 더 큰 문제는 당신이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중상주의적 보호무역이 부활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는 신냉전 경제가 도래했습니다. 효율성을 중시하던 고전주의 경제학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자유무역과 세계화가 영원할 것이라는 낡은 교과서적 믿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공급망 충격으로 물가가 치솟고 금리가 요동치는 상황에서도 당신의 포트폴리오와 생존 전략은 평온했던 시절 그대로입니다. 당신의 자산 구조는 고금리라는 작은 충격에도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니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 위로는 달콤하지만 그 끝은 파멸입니다. 행동경제학의 창시자 데니얼 카너먼은 인간이 손실 회피 성향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100만 원을 버는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는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 본능 때문에 당신은 손절매를 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자산을 끌어안으며 언젠가 오르겠지라고 기도합니다. 기도 매매는 경제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현실 도피입니다. 당신이 현실을 외면하는 이 순간에도 거대한 경제의 톱니바퀴는 당신을 짓누르기 위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불편한 진실을 숫자로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데이터로만 당신의 위치를 확인하십시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위 50%가 가진 자산은 전체의 2%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 격차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산 소득의 증가 속도를 노동소득이 따라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피케티가 증명했듯이 자본 수익률은 항상 경제 성장률보다 높습니다. 쉽게 말해 돈을 버는 속도가 당신이 땀 흘려 돈을 버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를 봅시다. 30대 평균 순자산은 표면적으로는 꽤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평균의 함정에 속지 마십시오. 극소수의 슈퍼리치가 평균값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중앙값을 들여다보면 현실은 처참합니다. 당신의 순자산이 중앙값 이하라면 당신은 사실상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기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물가 상승률 통계는 또 어떻습니까?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당신이 체감하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는 3%에서 5% 내외로 상승했다고 하지만 당신이 실제로 지불하는 김밥 한 줄 점심값 그리고 월세는 이미 30% 이상 폭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통장이 되는 이유입니다. 소득은 거북이처럼 기어가는데 물가는 토끼처럼 뛰어갑니다. 실질 임금 상승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당신은 작년보다 더 열심히 일했지만 작년보다 더 가난해졌습니다. 이것은 느낌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산층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중산층의 비중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습니다. 과거에는 성실히 일하면 집을 사고 노후를 대비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성실함만으로는 생존조차 담보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보면 절망은 더욱 깊어집니다.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 소득 비율 즉 표일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집을 사는데 20년에서 30년이 걸립니다. 이것은 당신의 노동 가치가 그만큼 하락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한 달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버는 돈을 자산가들은 하루 만에 주식 배당금이나 임대료로 벌어들입니다. 이 상대적 박탈감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시스템이 당신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또한 가계부채 데이터를 보십시오. 한국의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금리가 1%만 올라도 수많은 가구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 위기에 몰립니다. 당신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이 갚아야 할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매달 당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노인 빈곤율입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현재의 50대, 60대가 겪고 있는 빈곤은 곧 당신의 미래입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점점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은퇴할 때쯤이면 국가가 당신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통계적으로 그럴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경제 활력은 떨어지고 세금을 낼 사람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당신을 부양할 다음 세대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라 경제 시스템의 붕괴를 예고하는 확실한 데이터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보다 더 복잡하고 위험한 복합 위기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부채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저성장과 고물가의 늪에 빠진 것입니다. 당신의 자산 가치는 실질적으로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현금을 들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에 녹아내리고 자산에 투자하자니 거품 붕괴가 두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마주한 진퇴양난의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단순히 당신이 노력을 안 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태생적으로 불평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마태 효과를 아십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는 성경 구절에서 유래한 경제 용어입니다. 부자는 자산을 통해 더 큰 부를 축적하고 빈자는 부채를 통해 더 깊은 가난으로 빠져듭니다. 금융 시스템은 신용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창조합니다. 하지만 이 창조된 돈은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습니다. 캔틸런 효과에 따르면 통화량이 증가할 때 돈은 가장 먼저 금융권과 자산가들에게 흘러들어갑니다. 그들이 자산을 사들여 가격을 올려놓은 뒤에야 돈은 시장에 풀리고 물가를 상승시킵니다.
당신의 월급 봉투에 돈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물건의 가격이 오른 뒤입니다. 즉, 인플레이션은 부가 가난한 사람에게서 부유한 사람에게로 이전되는 합법적인 약탈 과정입니다. 세금 시스템 또한 당신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유리지갑인 당신에게서 칼같이 걷어가지만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는 온갖 감면 혜택과 회피 수단이 존재합니다. 기업들은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로비를 하고 자산가들은 세무 전문가를 고용해 절세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연말정산 환급금 몇 푼에 기뻐하며 세금 시스템의 불합리함을 망각합니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도 당신을 위협합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의 발전은 인간 노동의 가치를 급격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계가 육체 노동을 대체했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이 지식 노동까지 대체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화이트칼라 직장인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효율성을 위해 언제든지 당신을 알고리즘으로 대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공상 과학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교육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통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육이 계층을 고착화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력을 결정하고 그 학력이 다시 소득 격차를 낳습니다. 스펙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당신은 더 많은 시간과 돈을 교육에 쏟아붓지만 취업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군비 경쟁과 같습니다. 모두가 발버둥 치지만 결국 제자리 걸음일 뿐입니다. 당신이 대학 졸업장에 집착하는 동안 세상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경제학 원론은 현실 세계의 복잡성을 설명해주지 못합니다. 수요와 공급 곡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탐욕과 공포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시장을 움직입니다. 당신은 죽은 경제학자들의 이론을 암기했을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경제의 맥락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메커니즘을 봅시다. 정부는 표면적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말하지만 내심 집값이 폭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은행 시스템이 붕괴하고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은 당신이 집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당신이 대출 규제 완화에 환호하며 빚을 내 집을 살 때 정부와 은행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부실 채권을 당신에게 떠넘겼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은 막강한 정보력과 자금력, 그리고 공매도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미 투자자인 당신은 그들의 먹잇감입니다. 당신이 뉴스를 보고 주식을 살 때 그들은 이미 차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갑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시장의 기본 속성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차트를 분석하고 기업 보고서를 읽어도 내부자들의 정보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구조적 불리함 속에서 당신은 어떻게 생존해야 할까요? 단순히 아껴 쓰고 저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당신의 저축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투자를 하는 것은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과 같습니다. 해답은 데이터 기반의 전략적 행동에 있습니다. 성공한 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첫째, 그들은 소득의 최소 30% 이상을 무조건 자산 매입에 사용합니다. 당신은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려 하지만 그들은 저축하고 남은 돈을 씁니다. 이 작은 순서의 차이가 10년 뒤 거대한 부의 격차를 만듭니다. 둘째, 그들은 현금을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현금은 교환의 수단일 뿐 가치 저장의 수단이 아님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끊임없이 현금을 생산수단 즉 주식, 부동산, 채권, 원자재 등으로 바꿉니다. 셋째, 그들은 경제 사이클을 이용합니다. 대중이 환호할 때 공포를 느끼고 대중이 공포에 질려 투매할 때 탐욕을 부립니다. 이는 워런 버핏의 유명한 격언이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당신은 폭락장에서 공포에 질려 주식을 팔아치우지만 그들은 헐갑에 우량 자산을 줍습니다. 넷째, 그들은 레버리지를 두려워하지 않되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용합니다. 빚을 소비에 쓰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불리는 지렛대로 활용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빚을 내어 자동차를 바꾸고 명품 가방을 삽니다. 이것은 자살행위입니다. 다섯째, 그들은 끊임없이 공부합니다. 경제학은 고정된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과 같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이론과 투자 방식이 등장합니다. 당신이 넷플릭스를 볼 때 그들은 경제 보고서를 읽고 미래 산업을 공부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과 그들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 당신이 해야 할 일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순자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부채를 제외한 진짜 내 돈이 얼마인지, 그리고 매달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엑셀로 정리하십시오.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지출 통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의지력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강제 저축 시스템을 만들어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자동으로 투자 계좌로 빠져나가게 하십시오. 세 번째는 경제 문해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금리, 환율, 유가 등 것이 경제 지표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경제 기사를 읽을 때 행간을 읽는 능력을 키우십시오. 기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아니라 기사에 인용된 원천 데이터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경제학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마법 지팡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폭풍우 치는 밤 망망대해에서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려주는 최소한의 나침반입니다. 중상주의의 탐욕부터 고전주의에 보이지 않는 손 케인즈의 정부 개입 그리고 행동경제학의 심리적 통찰까지 거장들이 남긴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무기여야 했습니다. 당신이 경제는 어려워 머리 아파라며 고개를 돌리는 순간 시스템은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당신의 자산을 재분배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약탈합니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 그들의 시야로 세상을 보십시오. 그러지 못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그들의 발자국에 깔린 흙먼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선택한 것입니다. 바로 실패를 말입니다. 시뮬레이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행운을 빕니다.